안녕하세요. 오늘은 9주차 강의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레포트로 대치했는데요. 중간고사를 다들 열심히 애써서 작성을 해줬어요. 수고 많았고요. 거기에 좋은 성적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를 낸 사람들에게는 메일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답변을 줬는데 못 받은 친구들은 메일을 잘못 보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서 다시 포워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주차 강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조금 진정이 되어서 조금 더 빨리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태원에 있는 게이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디로 동선에 이동했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오면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가 이제 점점 줄어야 되고 또 백신도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안정화되어 있질 않아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기업은 장사가 잘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으면 사실 공부를 잘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지난 레포트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수업 때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레포트를 제출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수업 때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나 깊게 다양한 방면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혁신적인 사업가의 가치. 혁신적인 사업가란 무엇일까요? 혁신적인 사업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혁신적인 사업가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혁신적인 사업가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그 혁신적인 사업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는 분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가였습니다. 록펠러는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사업적인 기질이 있었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에 많은 헌신을 해서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병원, 의학연구소, 교회, 학교 등 다양한 사회사업에 전념을 했습니다.
자, 록펠러가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록펠러가 사업을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지금 있는 부자들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일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돈을 벌었냐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 전에는 식료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석유가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석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석유 사업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어요. 1860년대에는 석유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1배럴이라고 하는 거는 158.987리터, 그러니까 약 159리터를 가리켜서 1배럴이라고 해요. 이 1배럴, 드럼통이죠. 굉장히 큰 드럼통, 159리터 정도 되는 석유가 얼마였냐면 1870년대 말고 그 전에 1860년대에는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때 돈으로 얼마였냐면 20달러였습니다. 20달러. 20달러였는데 그 많은 석유를 시추하는 회사들이 20달러씩 배럴에 판매를 해서 수입을 거두었죠. 그래서 많은 석유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석유를 시추를 해서 팔 때 다른 기업보다 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기업들도 싸게 팔았겠죠. 그래서 록펠러가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석유의 가격은 점점점 떨어져서 1870년 이후에 얼마의 가격이 되었냐면 1달러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시추하던 많은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가 난 기업들은 가족 전체가 패가 망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굉장히 악명 높은 기업가가 된 거죠. 그래서 석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다른 기업을 무너뜨리고 경쟁을 해서 석유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미국에서 석유를 시추해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독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엄청난 부를 만든 다음에 미국의 독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점. 한 기업이 한 분야에 대해서 독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걸려서 록펠러는 록펠러 회사를 분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록펠러 어떤가요? 많은 석유를 같이 판매하는 회사들이 부도가 나게끔 만드는 장본인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해서 자살까지 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업가였죠. 어떻게 보면 악랄한 기업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록펠러는 좋은 기업가인가요? 나쁜 기업가인가요? 지금 록펠러 재단도 있죠.
록펠러 재단도 아주 크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록펠러가 다른 기업까지 쓰러뜨려 가면서 이루어 놓은 그 기업,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요즘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생, 기업 간의 상생, 골목상권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대기업과 소기업의 공존, 상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록펠러는 거기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자, 록펠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기업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큰 가치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많은 기업들이 석유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옷도 만들고, 섬유 방식 기술이죠.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록펠러가 석유 가격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20달러에서 1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20분의 1, 30분의 1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석유 회사들은 망했지만 다른 섬유 방직 회사,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정유 회사 등등 많은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성장하게 되는 근간 사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미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보아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절대선, 절대악 이렇게 있다고 믿나요? 상반적인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했던 부분을 한쪽만 보면 굉장히 록펠러가 나쁜 사람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한테 이득을 주게 된 그러한 부분에 기업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위대할까요?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가 어떤 부분에서 위대한 기업가라고 생각을 하나요? 빌 게이츠가 생각한 가치, 빌 게이츠가 그 가치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는 굉장히 큰 가치를 이루어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게 무엇일까요?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고문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어떠한 가치를 만들었을까요? 자, 빌 게이츠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느냐 하면, 예전에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도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컴퓨터의 기계를 작동시키는 언어예요. 운영체제죠. 그래서 이 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회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만들고 MS-DOS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도스라고 해서 K도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형태들의 도스가 있었는데, 이 도스라고 하는 거는 큰 돈이 되지 않아서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 도스라고 하는 거를 굳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놔뒀죠. 그런데 지금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도스를 사람들이 썼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들게 돼요. 그건 도스 위에서 만들어진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지금 현재의 윈도우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만든 사람은 애플이 먼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세상에 먼저 내놓은 사람은 빌 게이츠죠. 그래서 그 윈도우를 개발하고 시판하고 난 다음에 31살의 나이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 2.0, 윈도우 3.0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995년에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윈도우 시장, 운영체제 시장을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전략은 이제 애플사에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훔쳐서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먼저 시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개발을 했어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들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브라우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말고도 넷스케이프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터넷 서핑을 하는 브라우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빌 게이츠가 봤을 때는 눈에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윈도우를 판매를 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는 브라우저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거를 했냐면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피스라고 하는 건 지금은 MS 오피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뭐 구글 오피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죠. 한컴도 있군요. 그렇죠? 자, 이런데 이 당시에 많은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피스 전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워드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엑셀이죠. 엑셀을 만드는 회사, 이런 식으로 각종 문서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로 굉장히 크게 돈을 벌고 있던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워드를 만들고 엑셀을 만들고 액세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문서 편집기 또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그러한 편집기 이런 것들을 쭉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윈도우를 팔면서 거의 공짜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서 편집기를 만들던 회사,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던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 한컴이라고 하는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도 이때 망할 뻔했어요.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짜로 MS 워드를 공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C, 그 전에는 뭐 B, 그 전에는 뭐 A,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셈블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코볼, 포트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거의 처음에는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돈 받고 팔죠. 지금 MS사에서 만드는 오피스를 공짜로 주지 않죠. 다 돈을 받고 팝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들을 다 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유료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드는 그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을 다 망하게 했는데 그런데 더 강력한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가 나오는 바람에 아직도 익스플로러는 공짜로 주거나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익스플로러 말고 새로운 형태의 빙이라고 하는 거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죠. 엣지인가? 뭐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경영 전략이 뭐였냐면 우선 경쟁자가 나오기 전에 나올 때 그 분야에 있는 프로그램을 공짜로 배포를 해서 그 기업을 그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유료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 게이츠는 경쟁사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빌 게이츠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빌 게이츠 굉장히 좋은 이미지,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고 클린 에너지 기금을 설립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비즈니스 자선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은 자선 사업도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많은 기업들을 도산을 시키고 없애버리고 나서 이루어낸 결과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회장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빌 게이츠는 좋은 기업가인가요? 나쁜 기업가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빌 게이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경쟁사는 엄청나게 나쁜 기업가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빌 게이츠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이런 것도 합니다. 윈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윈도우를 전 세계에 배포를 했는데 다 돈을 받고 팔죠. 그런데 불법으로 복사를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불법으로 복사를 해서 윈도우를 쓴다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모를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알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이 윈도우를 불법적으로 복사를 해서 쓰는 거를 압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거를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빌 게이츠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잡지 않을까요? 잡아서 돈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한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경쟁사를 안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변에 모든 사람들이 윈도우를 쓰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윈도우와 같은 프로그램을 못 만들게끔 저변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죠. 거의 독점이죠, 독점. 이렇게 독점을 해버리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빌 게이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나오면 바로 없애버린다 하는 게 빌 게이츠예요. 자, 그러면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실은 가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스스로 경쟁자들을 다 없애는 부분에서 그런 과정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짜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동남아에 있는 사람, 남미에 있는 사람, 오지에 있는 사람까지 할 거 없이 어려운 컴퓨터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 정보화 시대를 진입하는데 현격한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쟁자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무료로 공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린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큰 이득을 얻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컴퓨터를 쉽게 함으로 인해서 지식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가치는 그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을 죽여가면서 이뤄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 사회를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가장 큰 가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아이폰 좋아하죠? 아이폰 쓰면 간지가 나죠? 그래서 스타일이 좋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와 같이 일하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엄청 성격이 괴팍해서 같이 일하면 아마 미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만드는 건 컴퓨터예요. 매킨토시라고 하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스마트폰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자, 컴퓨터를 만들고 나서 컴퓨터를 열심히 잘 만들었다가 최고 경영자,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함에 있어서 이제 펩시콜라의 대표를 이제 영입을 하고 나서 그 영입한 그 사람에게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이제 불운을 겪기는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컴퓨터를 싸게 팔려고 노력을 했어요. 컴퓨터를 싸게 팔아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영진들은 컴퓨터를 그렇게 싸게 팔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비싸게 팔아야 된다 라고 많은 이사진들이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그 결과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관철되진 않고 경영진들의 이사진들의 의견이 관철되어서 컴퓨터를 비싸게 이득이 좀 이윤이 많이 나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맞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서 다시 스티브 잡스가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만들었냐면 아이팟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팟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아이팟은 MP3 플레이어죠.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기를 쉽게 만들었죠. 음악 듣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리버라든지 이런 회사가 훨씬 더 잘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더 뛰어나게 먼저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이리버가 더 성능이 좋았죠. 먼저 만들었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음악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CD에서 MP3를 변환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바다? 소리바다라고 하는 그런 MP3를 공짜로 다운받아서 쓰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아이팟을 만들면서 구축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든 것이 노트북도 만들었고요. 노트북 아주 얇게 만들었죠. 지금도 애플에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스티브 잡스의 가장 큰 현격한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폰이죠. 아이폰.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예요. 그럼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하던 것이 다른 회사에서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노키아에서도 있었고 삼성에서도 또는 LG에서도 똑같은 스마트폰과 같은 형태의 제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은 성공을 시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판다는 것은 핸드폰을 판다는 것은 을이었어요. 갑이 아니라 을이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갑일까요? 당연히 통신사가 갑이죠. 통신사가 우리 니네 거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냐면 통신사를 이겼어요. 내 제품을 쓰려면 니네가 나한테 양보해야 돼 라는 거죠. 무엇을 양보했냐면 이런 거예요. 통신사에서는 음성통화 요금을 받죠. 문자 요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보 이용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통신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어요.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채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공받으려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통신사에다가 공급을 하고 통신사는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거기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일부를 컨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제공해 줬는데 그 비율이 얼만큼이냐면 10%, 20%, 30%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통신사는 최고의 갑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가 통신사였어요. 그래서 제조사는 을이었죠. 통신사에 잘 보여야지만 핸드폰을 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통신사한테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에 대한 비용은 너네한테 안 줄 거야. 우리가 다 가질 거야. 니네는 통화요금, 데이터 이용요금만 가져. 나는 그러한 통신사하고만 계약을 할 거야. 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전포고였어요. 그래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통신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줬어요. 그걸 수용해줌으로 인해서 3위였던 통신사가 아이폰의 가입자를 많이 획득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통신사가 순위가 바뀌는 그러한 이변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통신사도 애플에 와서 사정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 수익을 제일 많이 주고 그걸 유통하는 플랫폼을 만든 스티브 잡스, 애플이 적은 수익을 갖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60에서 70%를 가져가고 그것을 운영하는 스티브 잡스가 운영하는 애플에서는 30%에서 40% 정도만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혁신을 가지고 오게 되는 부분을 만들었다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현격한 공이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보와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걸어 다니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화 시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형태를 지금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